사장님, 저놈 계속 말썽 부려요. 벌써 25만을 뛰었으니, 이제 쉬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박 부장한테 알아보라 그랬어. 그래도 아쉽다. 저 트럭 회사 처음 만들 때부터 쓰던 거라. 장례식이라도 차려줄까요? 그건 좀 오바다. 참 맞다. 나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너 박 부장한테 트럭 흰색으로 뽑으라고 전해라. 내가 말한다는 게 깜빡했다. 흰색이요? 그거 금세 더러워져서 별론데. 보통은 파랑색으로 하잖아요. 티도 덜 나고 해서요. 알지. 그래도 흰색으로 뽑으라고 그래. 나 가끔 쓸지도 모르는데 파랑색 트럭이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상호놈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네요. 상호 말이 맞습니다. 공장이나 시골 사람들이 주로 쓰는 1톤 트럭은 파란색이 많죠. 상호 말대로 지저분한 티도 잘 안 나고 해서 그렇게들 많이 뽑으니까요. 근데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 1톤 트럭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서요. 좀 유별나다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무서운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 저희 큰 놈만 해도 거미만 보면 호들갑이거든요. 덩치도 저보다 큰 놈이 그 조그만 거미가 무섭다는 게 웃기기도 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 파란색 1톤 트럭이 무섭다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고요. 오늘은 바로 그 파란색 1톤 트럭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서 캠핑카 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요새 캠핑 붐이 부는 통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 집에 생활비 한 푼 못 가져다주는 무능한 가장이었어요. 몇 번이나 접어야 되나 고민했지만 끝까지 제 판단을 믿었죠. 결국 그 생각이 맞았고요. 덕분엔 요샌 어깨에 힘 꽤나 주고 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장모님이세요. 시골에서 살고 계신 장모님이 특별히 사업 수완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못난 사이놈을 한결같이 믿어주신 거지요.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기펴고 살 수 없을 겁니다. 진짜 부품 하나 살 돈이 없어 절절맬 때 장모님이 평생 땀 흘려 장만한 금쪽 같은 논밭을 팔아서 돈을 대주셨거든요. 그 은혜는 제가 평생 갚아도 부족할 거란 걸 압니다. 그래서 장모님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최우선이지요. 사실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성에는 안 찹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떨어져 살고 있으니 아무래도 힘이 되어주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기회만 나면 장모님 위신을 살려주려 노력 중입니다. 얼마 전엔 한번 사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답니다. 경로당 새로 짓는다고? 잘 됐네. 족족한데 거기 가서 할머니들이랑 놀면 재미있겠네. 아내가 장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안 들릴 수 없죠. 장모님 마을의 노인정을 개축하는 모양이네요. 아시겠지만 시골엔 마을회관이라는 게 동네마다 있답니다. 말이 마을회관이지 실제로는 적적한 노인네들 사랑방 같은 곳이지요. 장모님도 틈나면 들려서 할머니들이랑 노는 걸로 압니다. 뭐라고? 금천댁 아주머니 아들이 100만 원 찬조했다고? 아주머니 꽤나 으스대시겠네. 안 그래도 아들 자랑에 하루를 보내는 양반인데 우리도 좀 할까? 엄마랑 금천댁 아줌마 라이벌이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서라, 윤서방 그 고생해서 버는 돈을 왜 엄한 데다 써? 그리고 라이벌은 무슨, 금천댁이 내가 뭐만 하면 시비를 붙는 거지. 그래, 요새 윤서방 일은 괜찮고? 요새 텔레비전 보니 캠핑이다 뭐다 난리던데 어련히 잘하겠지. 그래, 며칠 있다 고구마 좀 보내마. 이번에 고구마들이 실해. 윤서방이랑 애들 먹이려무나. 무심코 듣고 있다 번뜩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나 줘봐. 장모님, 접니다. 그래 윤서방, 요새 고생 많지? 쉬엄쉬엄 일해. 지난번에는 뭘 그렇게 많이 보냈어. 덕분에 할머니들 밥 내가 샀어. 다들 자네 칭찬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네, 별거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 마을회관 개축하는 거요. 네, 어머니가 금천댁 아주머니한테 뒤지면 안 되죠. 제가 돈 좀 보낼 테니 어머니 체면 좀 살리세요. 아이고, 됐네. 그걸 왜 내? 그 고생해서 번 돈으로 쓸데없이 뭐하게. 그냥 애들이랑 영미나 잘 챙겨. 아닙니다. 어머니 말대로 요새 저희 회사 불티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치는 장모님 얘기를 무시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장모님 라이벌인 금천댁 아주머니 아들이 100만 원을 낸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올, 윤재일 사장님, 요새 스케일이 장난 아니심? 금천댁 아줌마보다 많이 내려면 좀 부담일 텐데. 한 200만 원 할 거야?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이왕 할 거면 말도 못 나오게 해야지. 어머니한테 500만 원 보내드릴 거야. 500만 원? 미쳤어. 할 거면 그래야지. 그래야 금천댁 아주머니가 제대로 꼬리를 말 거 아니야. 요새 우리 회사 잘 나가는 거 알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나 도와준 걸로 치면 이깟 500만 원이 문제겠어? 마음 같아선 한 1000만 원 하고 싶지만 그럼 진짜 장모님 그 돈 들고 우리 집 오실 것 같아서 그나마 줄인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이럴 때 쓰라고 그 고생해서 돈 버는 거지. 고마워, 신랑. 아내가 쪽소리 나게 제 볼에 입을 맞추지 뭡니까? 맞습니다. 이 맛에 돈을 버는 거죠. 게다가 장모님이 제게 어떤 사람인데요. 다들 망할 거라고 비웃을 때에도 항상 우리 윤서방이 하는 거니 잘 될 거라던 분이셨습니다. 말로만 그친 것도 아니었답니다. 제가 돈 문제로 고민할 때 말도 없이 피 같은 당신 논밭을 팔아 2천만 원을 보태주신 양반입니다. 물론 그 땅은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사들여서 장모님께 드렸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그렇게 돈을 보내고 나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너 미쳤냐? 이 큰 돈을 나야 한 100만 원 보낼 줄 알았지. 이거 너무 과해. 윤서방 바꿔봐. 당장 돈을 돌려줄 기세더군요. 아내에게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윤서방 지금 없어. 일 있어서 나갔어. 그냥 받아. 윤서방이 큰맘 먹고 한 건데 엄마가 안 한다면 윤서방 되게 서운해할걸. 아들이 주면 받았을 거면서 이럴 거야. 알지? 윤서방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받아. 대신에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사위가 줬다고 막 생색 내주면 되잖아. 윤서방 그거 노린 거야. 그 사람 칭찬받는 거 완전 좋아하거든. 그래. 그렇게 마을회관 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제 칭찬이 넘쳤죠. 안 그래도 장모 땅 다시 사들여 준 걸로 효자 사이라고 대접받는 와중에 마을회관 찬조에 거금 500을 내놨으니 세상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답니다.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덕을 톡톡히 봤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잘해야 하나 봐요. 아무튼 그러고 나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서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덕에 장모님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시거든요. 장모님은 시골 사람 다 이 정도는 아프고 산다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일 밖에요.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모시고 살며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싶은데 그건 진짜 싫으시대요. 제가 지난번 명절에도 넌지시 운을 띄웠거든요. 요새 서울 자식집에 올라가서 사는 할머니들이 좀 있지. 우동네 서강댁도 작년에 아들이 데리고 갔어. 서강댁이 암이었거든. 뭐라더라? 갑상 뭐였는데? 우리 보기는 멀쩡하기만 하더구만. 근데 아들놈은 그게 아니었나 봐. 서강댁이 그렇게 싫다 그래도 끝끝내 데리고 갔어. 우리야 서운해도 잘된 일이잖아. 자식 끼고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딨어. 근데 반년도 못 버티고 내려오더라니까. 사람 얼굴이 더 안 좋아졌어. 우리 남 때문에 그런가 했어. 아니더라고. 암은 별거 아니랴. 의사도 그냥 잘 먹고 잘 쉬라는 정도라니까. 그런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물었더니 그러지 뭐야. 갑갑한 아파트에 갇혀 살다 보니 감옥이 따로 없더래. 처음이야 며느리 살림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 조금 나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 떠도 갈 곳도 없고 말벗도 없으니 없던 병이 다 날 것 같더래. 그래도 아들 놈 봐서 참았는데 도저히 더 안 되겠더라지 뭐야. 결국 내려왔어. 그러더니 금세 얼굴 좋아지더라니까.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살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게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뭘 하겠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집 근처 놀이터에 멍하니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이 아마 장모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일 겁니다. 모르는 제가 봐도 참 무료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친구도 있고 할 일도 있는 시골 생활이 100배 낫지요. 그래서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겁니다. 다만 건강이 좀 걱정돼서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관절염도 계시니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말을 안 들어요. 기계도 쓰면 고장나듯 사람도 오래 쓰면 삐걱거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면서요. 그나마 생명에 직결되는 병이 아니니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긴 합니다. 사람이 너무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모님 건강 걱정 말고는 요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두 자식 놈은 약간 사춘기 티를 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애교 수준이니까요. 자식이 돈 좀 벌면서 용돈이 늘어난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마누라야 원래부터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으니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나마 굳이 걱정거리를 찾는다면 처남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 걱정이라기보다는 처남 때문에 걱정하는 아내를 보는 제 심사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겠죠. 저희 처남은 사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내랑 5살 차이가 나는 처남은 어려서부터 사고뭉치였답니다. 툭하면 싸워서 친구들 팔도 부러뜨리고 이빨도 깨부시는 말썽쟁이였답니다. 덕분에 장모가 학교 꽤나 들락거렸다더군요. 요새 같으면 학교 폭력이다 뭐다 해서 말들이 많았겠지만 20여 년 전엔 그저 친구들끼리 싸운 걸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찾아가서 맞은 학생의 부모에게 싹싹 비는 걸로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었죠. 게다가 다들 아는 시골 사람들이니 그런 일로 크게 말이 나올 일도 없죠. 여기까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철 없었던 행동쯤으로 치부할 일이긴 합니다. 문제는 처남이 나이를 먹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그래도 좀 철이 나기 십상인데 처남은 아니었나 봅니다. 술 먹고 싸워서 파출소 들락거린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론 벌금도 몇 개 있어서 정과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같은 가족인데 어찌 일이 다른지요. 장모도 그렇고 아내도 얌전한 타입이거든요. 장인이 좀 괄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장인이 싸우고 그러는 양반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내 말로는 돌연변이라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처남이 어느 날 사라졌답니다. 아마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두어 달 지났을 때였나 봅니다. 그땐 제가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요. 퇴근하고 들어가 보니 아내의 얼굴이 잔뜩 흐려 있더라고요. 왜? 아니, 무슨 일 있어? 기용이가 사라졌대. 처남이 사라져? 아이, 무슨 소리야? 군대를 다녀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고나 치고 다니던 처남을 장인이 된 통 혼을 냈답니다. 당연하죠. 정신 못 차리고 사는데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처남이 편지 한 장 달랑 써두고 집을 나갔다지 뭡니까? 자기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라는 편지였답니다. 어차피 성인이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싶더군요. 보나마나 서울이든 대전이든 갔겠죠. 가서 자기 힘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면 비로소 철이 들 테고요. 어린 시절 말썽 부리던 친구들이 다 겪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잘 됐네. 아이, 처남 때문에 장인이랑 장모님이 걱정 안 해도 되고 가서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아, 내가 엄마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진짜 편했구나 하는 거. 한 몇 달 지나면 연락 올 테니 너무 걱정 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5년 가까이 연락이 끊어졌지 뭡니까? 아무리 사고나 치고 다니는 놈이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데 걱정 안 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장인이랑 장모가 진짜 걱정 많으셨죠.
진짜 어디 가서 싸움질이나 하다 죽은 게 아니냐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5년 후 처남이 처가를 찾았거든요. 꽤 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 것도 모자라 함께 사는 여자라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셨을 겁니다. 게다가 끌고 온 차는 한눈에 봐도 비싼 차였으니 장인 장모는 처남이 도시에 나가서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 안 해주니 모르지만 아마 처남이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웨이터 생활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처남이 타고 온 차에서 나이트클럽 웨이터 장보고란 명함을 받댔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차도 렌트카였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온 처남이 용돈을 하라며 100만 원을 내놓고 갔답니다. 그제야 마음을 놓으셨다는데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후 처남이 툭하면 돈을 달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몇 번은 해줬지만 시골 사는 양반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았죠. 저한테야 그런 적 없지만 아내에게도 몇 번 그런 연락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저 몰래 조금 챙겨주기도 했었다고 나중에 실토했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럴 수 없었죠. 그때까지 저랑 처남이 만난 것도 몇 번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처남과 연락이 닿기 시작하고 3년이 지나 제가 사업을 시작했으니 저희 집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답니다. 막 캠핑 열기가 지펴질 쯤이었거든요.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 캠핑카를 만들어 타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우리나라도 사는 게 확 나아졌으니 그 추세가 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었던 거죠. 여기저기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곳엔 다 손을 벌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반응이 없지 뭡니까? 아이들도 커가기 시작할 때였으니 돈 들 곳은 느는데 명색이 가장이란 놈이 돈 한 푼 못 가져다 주니 얼굴들 면목이 없더라고요. 진짜 2년 동안은 거의 번 게 없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운용했지만 2년이 지나니 더 이상 돈을 돌릴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뤘답니다. 직원도 줄이고 경비도 삭감하며 버텼지만 이젠 무리다 싶었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 싶긴 했지만 돈이 나올 구석이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심장이 덜컥 하더라고요. 그때 절 찾아올 사람이라고 해봐야 돈 달라는 부품상이나 은행 같은 곳이 전부였으니까요. 웬 할머니신데 좀 잘못 오신 줄 알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사장님 이름 대셔서요. 나가보세요. 누군가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회사에 의뢰를 맡길 리는 없으니까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간 그곳에 장모님이 계시더군요. 장모님! 진짜 놀랐지 뭡니까? 장모님이 회사를 어떻게 아시고? 맞네. 영미가 알려준 주소로 찾긴 했는데, 어휴. 그리 덥지도 않은 6월이었는데 장모님의 등은 땀으로 흥건하더군요. 보나마나 제대로 못 찾아 한참을 헤맨 게 분명합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급한 대로 물부터 드렸습니다. 냉장고에 음료수 하나 채워 넣기도 힘들었거든요. 물을 다 드시더니 종이 가방을 내미시더군요. 뭔데요? 그냥 집사람 주시면 될 일을. 전 그냥 장모님이 농사 지은 채소인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종종 그런 택배가 오거든요. 무심코 열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신문지로 돌돌 말린 그건 돈이었거든요. 그것도 자그마치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뭡니까? 영미가 걱정하더구만.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생활비도 거의 못 준다면서 울먹이지 뭔가. 내가 잘은 몰라도 그래도 아는 건 있지. 자네가 가족들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미안하네. 우리가 형편이 됐으면 진즉 도왔어야 했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거라도 보태게. 진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장모가 다 이러실까요? 염치도 없고 면목도 안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소중한 딸 고생만 시키는 놈이 뭐가 예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돈은 못 받습니다. 안 그래도 장인어른도 편찮으신데 장인어른 병원비에 보태세요. 죄송하란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네. 그리고 이 돈은 영감이랑 의논한 거고. 나도 영감도 자네 믿어.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이면 반드시 성공할 거고. 영미 시집 갈 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게 항상 맘에 걸렸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영감 가기 전에 그 한이나 풀어야겠다 싶어서. 그러니 밖에 이건 자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영감만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네. 당시 장인어른이 많이 안 좋으셨답니다. 암은 아니었지만 나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쇠약해지신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 돈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도 대충은 알았거든요. 그나마 있는 돈은 천안 밑으로 꽤 들어갔다는 걸. 그런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남아있나 싶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신들에겐 그토록 소중한 땅을 판 돈이라는 사실을요. 알든 모르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못난 사위 기에 안 죽이려고 자신들의 목숨 같은 땅을 파신 그 마음이지요. 못 받는다, 꼭 받아라 하는 신랑이 끝에 결국은 받고 말았습니다. 참 염치도 없는 놈이지요. 그래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몇 배로 되돌려 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지금 거둔 소소한 성공이 장모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캠핑 붐이 활성화된 덕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쟁 업체들이 늘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제가 더 절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대충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의 지원 이후로는 진짜 악을 쓰면서 일했거든요. 결국 회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잘났던 직원도 다시 들이고 그간 해놓은 일들에 대한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어느새부터는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해질 지경이 되었답니다. 아쉬운 건 이 모습을 장인이 못 봤다는 겁니다. 장인은 그 일이 있고 8개월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홀로 남은 장모님이 안타깝긴 했지만 장인이 돌아가신 후부터 회사가 쑥쑥 성장하는 통에 마음만큼 장모님을 들여다볼 수는 없더군요. 그래도 조금씩 은혜를 갚아 나갈 수는 있더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님이 팔았던 땅을 다시 사서 드린 거 하며 마을회관 찬조 같은 일들이요. 따지고 보니 다 돈으로 해드린 일뿐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엔 돈이 곧 마음이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 때는 제가 자처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시골에 내려보낸 거죠. 아내는 조금 걱정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집에 들어올 시간도 잘 없었는데요. 장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랑 딸을 끼고 사는 게 좋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자네 밥은 잘 먹고 다니지? 내 맘 같으면 영미는 올려보냈으면 하네. 애들은 여기서 잘 노니 놔둬도 좋을 것 같고. 아닙니다. 그놈들 워낙 활발해서 장모님 혼자서 보기엔 버거우세요. 집사람도 간만에 엄마 밥 먹으니 좋다는걸요. 저도 잘 먹고 삽니다. 요새 식당들 밥 맛있어요. 그래도 장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만한 건 없지만요. 거기다 어린 호박잎으로 쌈 싸 먹으면 진짜 먹고 싶네요. 그래,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나면 와. 내 준비하고 기다림세. 옆에서 아이들과 아내가 막 뭐라는군요. 안 봐도 그 화목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참아야지요. 아직은 제가 방심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더 하니 이젠 여유가 생기더군요. 덕분에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틈틈이 장모님의 된장찌개를 맛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말년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근방 통틀어 최고의 사유로 불려지고 있었거든요. 다들 저만 보면 대견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갈수록 이 동네에 정이 쌓였답니다. 그래도 그러려면 한 2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요새 엄마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
말로는 아픈 데 없다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당신이 한번 내려가 봐. 그 양반이 아프다고 티를 내시겠어. 당신 걱정할 거 아는데. 가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모시고 와. 종합검진 받으신 게 재작년이지. 재작년에 받았을 때 큰 이상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니잖아. 그러고는 싶은데 애들은? 당신이 바쁘니 당신한테 봐달랄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래봐야 며칠이잖아.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며칠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면 될 거야. 어떻게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마. 어느 날 아내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문을 떼더군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요. 본인 말로는 아픈 데 없다시지만 아내가 느낀 건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당장 가서 모시고 오는 게 최선이었지만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갈 나이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 생각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2년 전 종합검진 당시 소소한 문제들, 예를 들면 연골이나 관절 부위의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다른 큰 문제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심했나 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장모님을 위협하고 있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당신 혹시 기용이 전화 받은 적 있어? 아니, 처남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 왜? 당신한테 전화 왔어? 또 돈 필요하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안부 전화라는데 이상하게 찜찜해. 이놈이 안부 전화나 할 인간이 아니거든. 요새 뭐 하냐고 물었는데 그냥 저냥 있대. 지난번에 광주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거기 사냐고 물으니까 말끝을 흐리더라고. 나 왜 기분이 이상하지? 한 보름 지났을 때였나 봅니다. 아내가 뜬금없이 처남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처남은 가족이란 느낌을 잘 못 받는 존재였습니다. 뭐라고 사는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명절에도 못 보기 일쑤였거든요. 그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인 존재였습니다. 최소한 소식이 없다는 건 사고를 친 건 아니란 뜻이니까요. 그런 처남이 안부 전화를 했답니다. 아내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사실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형제 아닙니까? 문득 누나 생각이 났을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20년 이상을 봐온 동생 아닙니까? 아내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때 처남이 전화를 건 이유가 다른 데 있었거든요. 혹시 장모님이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답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선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래도 손아래 처남인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저보다 더 심한 욕을 하실 거예요. 결국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장모님을 금세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시골로 내려간 건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였답니다. 매번 그랬듯이요. 잘 도착했지? 장모님은 어떠셔? 진짜 어디 안 좋아 보이셔?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 완전 놀랐어. 글쎄? 아내가 놀라더군요. 처남이 시골에 내려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놀랐고 기용이도 놀랐어. 내가 놀란 건 당연하지. 엄마도 전화했을 때 기용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엄만 왜 그 이야기를 안 한 걸까 싶어서 물었더니 그게 뭐 별일이니? 그게 왜 별일이 아닌데? 밖으로 떠들던 놈이 갑자기 시골에 왔는데. 옆집 아주머니 말로는 벌써 2달 가까이 됐대. 그런데 엄마는 왜 한 번도 말을 안 한 건지. 근데 기용이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도 여기 와 있었던 거잖아. 내가 광주에 있냐고 물었을 때 대답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많이 이상한데 둘 다 말을 안 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처남이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올 만한 나이도 아닌데다가 아내 말대로 왜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걸까요? 이상하긴 했지만 장모님 입장에서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처남이 사고 뭉치긴 해도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으니 예전처럼 그렇게 철없이 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같이 사는 여자도 있으니 책임감도 그만큼 늘었겠죠. 혼자 사는 부모님 챙길 만한 나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암튼 그래.
근데 기용이랑 같이 산다는 여자, 예전 그 여자가 아니더라. 제주도 좋아. 근데 그 여자 인상이 별로야. 꼭 술집 여자 같아. 끼리끼리 논다더니 암튼 맘에 안 들어. 나보고도 그냥 고개 한번 끄덕한 게 다라니까. 따지면 내가 시누이인 셈인데 뭐 자기가 그렇게 대하면 나도 무시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맘에 안 들어. 아내는 처남이랑 같이 산다는 여자가 별로였나 봅니다. 결혼도 안 하고 매번 여자를 바꾸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죠. 이제 정착할 나이도 됐으니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리 오래 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처남이랑은 그렇게 애틋한 감정이 없어서일 겁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처남이랑은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집들을 보면 처남이랑 술도 먹고 함께 어울리기도 한다는데 처남을 볼 일조차 없으니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말만 처남이지 실제로 남과 다를 게 없는 사이였답니다. 가끔 명절에 봐도 처남이 제게 말을 거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다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다가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지 않습니까? 처남이면 처갓집 말뚝보다 100배는 더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처남이 그런 식이니 저도 어쩔 수 없더군요. 아내나 장모님을 봐서라도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가끔 장모님이 어색한 우리 둘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척 나가주시기도 했는데 그럴수록 더 어색해지더군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가끔 보면 인사하는 걸로 결론 내렸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관계로 평생을 지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남을 정말 때려 죽일까 했거든요. 발단은 아내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야. 아내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아니 누구 다쳤어? 아니면 당신이 아픈 거야? 말을 하고는 싶은데 너무 놀랐는지 좀채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럴수록 제 속이 타들어가니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데 말을 해 영미야. 비로소 아내의 입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이상해. 나 어떡해? 아이 장모님이 이상하다니. 좀 자세하게. 영미야 일단 진정하고 숨 크게 쉬고 천천히 말해봐. 애들이 잘 놀길래 엄마랑 읍내 시장에 갔어. 애들 먹을 것도 사고 엄마 옷도 좀 살까 해서. 다 자라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주저앉는 거야. 너무 놀랐어. 엄마가 아픈가 싶어서. 근데 나 어떡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글쎄 바지에 소변을 지리셨답니다. 그리고 몸을 벌벌 떠셨대요. 꼭 귀신이라도 본 모양새였다네요. 근데 화난 대낮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시골길은 차도 잘 안 다닐 때가 많아요. 양옆으로 펼쳐진 논을 메운 벼들, 그리고 간간히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전부인 곳입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어디에 공포가 깃들까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러셨대요. 병원이 뭐야. 엄마가 그러더니 얼른 집으로 가재. 꼭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간이 나도 따라갈 밖에. 다행히 애들이 없길래 망정이지. 애들이 봤으면 어쩔 뻔했어. 옷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떠시고 계시더라.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 말을 안 해. 우리 엄마 아픈 거 맞지? 혹시 치매나 그런 거면 어떡해? 치매는 아닐 거야. 장모님이 얼마나 총명하신데. 그래도 일단 병원에 가봐. 나도 일 마무리하고 내려갈게. 당신 일 많잖아. 회사 비워도 돼? 지금 회사가 문제야. 암튼 당신은 병원부터 가봐. 만약에 시골 병원에서 검사가 안 된다면 대전 종합병원으로 가든가. 계속 연락해줘. 나 일 마무리만 하고. 아내한테는 괜찮을 거라고 아닐 거라고 말했지만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단단히 탈이 난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더군요. 그 야무진 사람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옷에 소변을 지렸다는데요. 제 눈으로 보진 못했으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치매 환자들이 저런다고는 들었습니다. 헛것을 보고는 놀라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장모님 연세가 칠순이시니 치매가 올 수도 있긴 합니다.
요새 그보다 젊은 사람들도 걸리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기진 않았습니다. 자식이 부족할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속 깊은 양반이신걸요. 제게 친부모나 다름없는 분의 이상 소식을 들으니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군요. 이런 식으로 일해봐야 안하니만 못하다 싶더군요. 결국 양부장을 불러 일이 있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젠 제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도 했고요. 일단 아내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병원은 가는 중이야? 아니, 엄마가 싫대. 병원 안 가도 된대. 그 양반이 잘도 간다 그러겠다.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지. 그러고는 싶은데 엄마가 이러니 이젠 괜찮아지시기도 했고. 그래도 그럼 안 되지. 알았어. 나 지금 내려가. 당신 차도 없으니 쉽진 않겠지. 내가 가서 모시고 가자. 당신 와도 돼? 괜찮아. 양 부장한테 이야기해놨어. 크게 급할 일도 없고 양 부장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급한 거면 전화할 거고. 금방 갈게. 두어 시간이면 갈 거야. 그래, 조심해서 와. 급하다고 막 밟지 말고.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악셀을 밟은 발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한시라도 빨리 장모님의 상태를 파악하고 싶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마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장모님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농로 샛길에서 자전거 한 대가 갑자기 뛰쳐나오지 뭡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간신히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딪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탄 분이 놀라셨을 테니 내려서 상황을 확인해야 했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가 차 오는 걸 미처 못 봤네. 아이고, 영미 신랑 아니우? 웬일이래? 영미랑 애들 보러 왔나 보네. 안 그래도 방학이라고 애들 내려와 있더니 그 할머니는 무슨 복이 많아서 딸이랑 손잡끼고 살까. 그것도 모자라 사위까지. 아무튼 부럽네 부러워.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전하시죠? 뭐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별일이 있을라고. 자네는 애들 보러 온 건가? 아니지. 애들이야 집에서 매일 보러 왔으니 장모 보러 온 거겠지. 진짜 땡땡리의 효자 사위 맞네 맞아. 내 딸이 있었으면 자네 같은 사위 봤을 텐데.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주머니 아들분도 효자라고 장모님이 매번 그러시던걸요. 사실 아들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 우리 아들이 좀 곰살 맞아야지. 저 할마씨가 딸 잘 둬서 효자 사위 보는 대신 기용이 놈이 개차반이니. 에이구 주책이네. 못 들은 걸로 하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요새 처남 달라졌다던데요. 장모님 모신다고 이 시골로 내려온 것만 봐도. 누가 누굴 모신다고?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 말을 말아야지. 내가 이 말했다고 또 이 할맛이 난리 부릴 텐데. 아무튼 장모님 좀 잘 받으려. 요새 그 속이 아닐 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희한테는 도통 말을 안 하시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제 얼굴에 침 뱉긴데. 아니다. 진짜 이러다 내 저 할마씨한테 경칠지 몰라. 얼른 가보게. 금천댁 아주머니가 꽤나 답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꼬리를 흐리시니 더 자꾸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두 분이 때론 아웅다웅 다투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 흉어물 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분이셨거든요. 틀림없이 뭔가 알고 계시는 눈치셨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사드리고 처가로 들어갔어요. 저를 본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들더군요. 일하고 있어야 할 아빠가 갑자기 왔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니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여시네요. 아이들은 어느새 밖으로 쪼르르 달려나가네요. 자네가 어쩐 일인가? 영미 너 그 사이에 일러 바쳤니? 별것도 아닌 걸로 바쁜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구나. 뭐가 별게 아니야. 그러게 나 따라서 병원 갔으면 될 일이잖아. 끝까지 고집부리니 난들 어째? 엄마는 사위 말만 듣잖아.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저랑 병원 가세요.
큰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검사해보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미적에 오버하는 거야. 진짜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다고? 그냥 엄마 우리 병원 가자.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네, 장모님. 어차피 종합검사 받을 때도 되셨고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시면 되겠네요. 아이,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 테지만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장모님은 너무 멀쩡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병색이라곤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치매 초기라면 그럴 수 있죠. 그땐 건망증이 약간 심한 사람처럼 보인다니 말이죠.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요새 저희 회사 이야기가 주를 이뤘어요. 아무래도 사위가 잘하고 있다는 게 흐뭇하셨던 게죠. 그러다 문득 처남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처남 내려왔다면서요. 이런 날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처남 부를까요? 착각이었을까요? 처남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 안색이 확 바뀌시지 뭡니까? 아니야. 오늘은 자네도 피곤할 거고 기용이는 다음에 보면 되지. 나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나 그만 들어가서 잘라내. 쉬게. 아내는 어떤지 몰라도 전 확실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흐뭇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분이 처남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피곤하다고 주무신다는 게요. 자기 아들이 불편해서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죠.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아무튼 내일 병원 가보면 알겠죠. 그건 그렇고 간만에 시골에 오니 좋네요. 역시 도시랑은 다른 이 분위기가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시간도 이르고 우리 동네 산책이나 갈까? 개구리 소리도 듣고 걸음 냄새도 맡을 겸 아이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똥냄새가 뭐가 좋냐면서 갈 거면 전화 가라지 뭡니까? 그럴 수도 있죠. 도시 아이들에겐 걸음 냄새가 그저 악취 나는 오물 냄새일 테니. 결국 아내와 둘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골에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잖아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도 없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차도 없으니까요. 아내와 둘이서 오붓하게 시골길을 걸을 그때였습니다. 거기 영민이? 네, 아줌마. 식사는요?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니들은 어디 가냐? 쓰레기를 치우는 모양이더군요. 아주머니가 저희 둘을 보더니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오붓한 산책은 물 건너갔네요. 아주머니가 아까 못다한 수다를 이어가실 태세였거든요. 너희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참 사이가 좋다. 그렇게 신랑이 좋으냐? 네, 완전요. 그리고 저희 아직 20년 안 됐는데. 그거나. 엄마는 좀 피곤하시대요. 주무신다고 들어가셨어요. 벌써? 이 알맛이 진짜 속이 썩나 보네. 분명히 혼잣말이었는데 제 귀엔 들리대요. 아까 피어올랐던 궁금증이 다시 자라지 뭡니까? 아무래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거죠? 일은 무슨? 에휴, 모르겠다. 할마씨가 절대로 말하지 말랬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혼자 끙끙대다 죽지 싶어서 안 되겠어. 저 할마씨 죽으면 구박할 사람 없어질 텐데 내 그 꼴은 못 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는 내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당장 쳐들어가는 걸 막느라 진땀 꽤나 흘릴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됐을 거야. 집 앞에 택시가 서더라고. 그러더니 할마씨가 내리대. 나보고 돈 좀 달래. 택시비 말이야. 거의 4만 원이더라고. 돈 아깝다고 버스도 안 타는 사람이 그 큰 돈을 들여 택시를 탔으니 내가 안 놀래? 진짜 큰일 생긴 줄 알고 얼른 줬지. 택시비 주고 나니 비로소 할맛이 몰골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산을 헤맸는지 옷 여기저기에 가시풀이 잔뜩이더라고. 그거면 괜찮게. 표정이 진짜 꼭 죽을 사람이더라고. 내가 얼른 물 한 잔 주고 숨 달랬지. 그리고 물었어.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 할마씨가 말을 안 해. 그런다고 내가 안 들을 사람이야? 집에 간다는 걸 힘으로 잡고는 계속 물었지.
그랬더니 한숨만 푹푹 쉬지 뭐야. 진짜 큰일이 난 거란 얘기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진짜 이 알마시가 몹쓸 병에 걸린 건가 싶었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알마시가 있어야 내가 속에 쌓인 울분을 풀 수가 있거든. 좋으나 싫으나 이곳에서 50년을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나도 그렇지만 할마시도 그럴걸? 우리 둘이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잖아. 결국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손이 떨려서 혼났어. 나보고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지 말래. 내가 웬만한 거라면 동네방네 떠들지만 이 얘기만큼은 진짜 못하겠더라고. 이게 알려지면 할맛이 당장 대들보에 목맬 거라니까. 내가 그 꼴은 못 보자녀. 그래도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 영미한테라도 이야기할까 싶다가도 내가 말해준 거 알면 할마시가 나 2번 다시 안 본다 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문제는 처남이었답니다. 처남이 이 외진 시골에 들어온 게 자기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처남의 목적은 장인의 산소였어요. 좀 이상하죠? 산소를 왜 필요로 하나 싶으실 겁니다. 정확히는 산소가 아니라 산소가 있는 땅이었답니다. 대개는 산소를 산속 깊은 곳에 모시지만 장인 산소는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만들었거든요. 그 땅이 두 분이 처음 사들인 땅이래요. 논이나 밭을 살 정도는 아니지만 땅은 가지고 싶으셔서 샀답니다. 그래서 장인이 그러셨대요. 자긴 거기 묻히고 싶다고. 나쁠 건 없죠. 무릎이 나쁜 장모님이 찾아가기도 편하고 의미도 있는 땅이니까요. 처남이 거기다 펜션을 짓고 싶다고 했답니다. 동네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볼거리가 좀 있어서 손님이 있을 거라면서요. 건물 지으려면 돈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땅이죠. 근데 논이나 밭은 그럴 수 없죠. 농지니까요. 근데 장인 산소는 농지가 아니니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장모가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아버지 산소를 허물고 그 자리에 건물을 세운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랬답니다. 처음엔 계속 조르더니 계속 안 된다니 처남이 몹쓸 짓을 저질렀다지 뭡니까? 처남이 장모님을 차에 태우고 꽤 멀리까지 가서 장모를 버리고 왔답니다. 지갑도 전화기도 없는 상태로 데리고 갔다네요. 그리곤 오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했대요. 어차피 자기 잘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서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니 감수하겠다며 걸어서 왔대요. 노인 발걸음으로 걸으면 얼마나 걷겠습니까? 3시간 거리에 버리던 것이 점점 더 멀어졌다네요. 금천댁 아주머니에게 택시비를 빌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타셨대요. 그렇다고 그걸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자식 흉을 넘어 자식이 범죄를 저지른 셈인데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처남도 그걸 아니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죠. 그 짓을 하루 걸러 했답니다. 엄마가 깨달을 때까지 한다고 그랬대요. 다행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그 짓은 못하고 있지만 방학이 끝나면 또 그럴 게 뻔하다고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도 했는데 장모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친아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더군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게 이 일과 혹시 관련이 있을까 하고요. 아까 혹시 차 지나갔니? 트럭 같은 거. 차요? 맞다. 그러고 보니 파란색 트럭 한 대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게 왜요? 아주머니가 혀를 자시대요. 기용이 놈이 끄는 게 트럭이야. 왜 있잖니? 파란색 그 트럭. 할마시가 요즘엔 기영이 트럭 비슷한 것만 보면 귀신 본 것처럼 막 떨어. 왜 안 그렇겠니? 그런 트럭만 보면 오금이 저리겠지. 미련한 사람. 그렇게 무서운데 왜 참는지 모르겠어.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다면 난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인간도 아닌 놈을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건지, 그 놈의 자식이 뭔지. 아내가 당장 처남에게 간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당연합니다. 그런 짓을 벌인 처남을 그냥 둘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지 뭡니까? 장모님이 직접 말하셨다니 거짓일 리 없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어서요. 장모님에게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냥 잊지 않을 겁니다. 간신히 아내를 말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밤새 잠도 못 자더군요. 덕분에 저도 못 잤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그 새벽에 처남에게 갈까 싶었거든요. 제가 그랬으니 아내는 더 했겠죠. 아침이 밝기 무섭게 장모님을 앉혔습니다. 이야기를 돌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장모님을 괴롭히는 원인을 제거하려면 직설적인 게 낫죠. 장모님, 저한테 솔직하셔야 돼요. 아시죠? 저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사실 어제 아주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저 진짜 안 믿겨서요. 내가 미쳤지. 그 알맛이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면서. 미안하네.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하는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라 처남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돼지 취급을 당해 마땅한데 처남은 직접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엄마 바보야?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런 놈을 뭐가 예쁘다고 입 꾹 닫고 끙끙 앓아 바보같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내 이 새끼를 당장. 장모님이 잡았지만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걸 자시할 순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처남집에 갔어요. 비어버린 집을 빌렸으나 봅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자는 모양이었지만 그런 사정 봐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야, 나와. 어딨어? 나오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동네를 울립니다. 이래선 안 되죠. 장모님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시는데요. 동네 창피한 걸 떠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장모님이 무슨 얼굴로 동네 사람을 봅니까? 여보, 좀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난 못해. 장모님 생각해. 이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장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당신 나 믿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지켜만 봐. 아내의 소란에 처남과 여자가 나오더군요. 아침 대바람부터 들이닥쳐 씩씩거리는 누나와 나를 본 처남이 조금 놀란 표정이더군요. 웬일이야? 매형도 오셨네요. 여전히 그 시큰둥한 표정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네, 누나 보러 오셨나봐요. 근데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처남이 장모님한테 한 짓 따지러.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 이 새끼 너. 여보, 잠깐만. 내가 할게. 씩씩거리는 아내를 보더니 처남이 대충 상황을 파악한 모양입니다. 흥분할 거 없어. 별일 아니야. 엄마도 참. 내가 호강시켜준다는데. 호강은 내가 시켜드릴 거야. 처남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난데 왜 사위가 그래요? 이거 정씨 집안 일이니까 매형은 빠지세요. 저거 말하는 거 봐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빠지라 말아야. 그때였습니다. 처남 옆에 있던 여자가 비아냥댄 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상식하나 몰라.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기용 씨, 상대하지 말고 들어가자. 몰상식?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서 데리고 와도 저런 걸. 저런 거라니. 내가 기용 씨 누나라고 봐줄 줄 알아? 당장 나가. 웬 미친 사람이 아침부터 난리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제가 웬만하면 참을까 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막말을 하니 그게 안 되지 뭡니까? 말로 해선 안 될 것들이더군요. 그렇다고 때리는 건 하책이지 싶었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니 마당에 문제의 그 트럭이 있더군요. 공장이나 농부들이 많이 쓰는 파란색 1톤 트럭이었습니다. 바로 저걸로 작물을 그 깊은 산속에 끌고 갔겠네요. 주변을 보니 근처에 마침 곡괭이도 보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곡괭이를 집어들고 트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내려쳤답니다. 다들 어안이 벙벙해지더군요. 특히 그 여자는 비명까지 지르대요. 어머, 저 미친놈. 기용 씨 뭐해? 저거 안 말리고. 아니,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처남이 감히 제게 달려들지 못하더군요. 제가 곡괭이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모습이 공포스러웠겠죠.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군요. 자기도 무서웠다고. 내 남편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긴 처음이라고. 처남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말리러 왔다간 그 곡괭이에 맞을 것 같았겠죠. 신나게 두드려 부셨습니다. 창이고 문이고 남김없이요. 그것도 꽤 힘든 일이더군요. 제가 차를 부수고 조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더군요. 물론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대놓고 부수진 않지만요. 곡괭이 자루가 터지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답니다. 어차피 신고할 거면 경찰이 와서 증거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야지. 자, 신고해. 트럭 부셨다고. 안 그래도 나도 경찰 부를 참이었거든. 번거롭게 따로 부를 게 뭐가 있어. 아무나 불러서 각자 사정 설명하면 될 일인데. 당신이 경찰을 왜 불러? 사고 친 건 당신인데. 이젠 매형이라고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매형 소리 들으면서 모질게 굴긴 좀 걸리던 참이었거든요. 내가 정리해줄게. 니들은 날 주거 침입이랑 기물 파손 정도로 고발하면 될 거야. 그리고 난 니들을 납치, 협박, 감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무릎 안 좋은 노인네를 그 먼 곳에서 걸어오게 했으니 살인미수도 될까? 해보자고. 누가 더 심한 벌을 받을 건지. 참고로 말해두는데 주거 침입이나 기물 파손은 벌금 내면 돼. 들어서 알지 모르지만 요새 내가 돈을 좀 벌어. 그 정도 벌금이야 웃으며 내주지. 근데 니들은 어떨지 모르겠네. 무식해서 잘 모를까봐 설명하자면 납치나 감금 같은 건 형량이 꽤 높아. 벌금으로 처리될 건 아니란 말이지. 뭐해 이 여자야. 경찰 안 부르고. 안 부르면 우리가 부를까? 여보, 경찰 불러. 아내가 핸드폰을 들자 처남이 아내 손을 잡더군요. 납치는 뭐고 감금은 또 뭔데? 아니 할 말로 증거 있어? 진짜 답답해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는 들어서 알지? 차에 보면 주행 기록이 남는 장치가 있어.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 그러니 저 차 주행 기록 장치를 보면 어디 갔는지 다 나올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오는 장모님 모습 담긴 CCTV를 한 100개쯤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차 블랙박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증거야 차고 넘칠 거야. 난 아들이야. 엄마랑 그럴 수도 있지.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은 법도 모르는 척하는 거 몰라? 아, 그러셔. 그런 걸 유식하게 친족 상도례라고 그래. 근데 친족 상도례는 재산에 관련된 거에 국한돼. 부모 돈 사기치는 것 같은 거. 근데 말이지, 납치나 감금 같은 건 안 돼.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아, 여보 뭐해? 경찰 불러!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오셔서 말리지만 않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저런 뻔뻔한 인간을 용서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장모님이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 따라오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곡괭이 휘두르는 모습을 안 보셔서 다행이네요. 윤서방, 한 번만 참아주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줘. 뭐하니? 매형한테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빨리 빌어. 너 그러다 진짜 잡혀가면 어쩌려고. 저도 부모지만 참 이럴 때 보면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나 봅니다. 자기한테 그 몹쓸 짓을 한 자식마저도 끝까지 감싸려는 걸 보면 말입니다. 계속되는 장모의 애원에 결국 처남이 마지못해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매형. 저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서. 아내가 기가 차하더군요. 진짜 끝까지.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이러니까 저놈이 계속 그러잖아. 죄 지었으면 벌 받게 해야지, 엄마. 아내까지 나섰지만 장모는 완강했습니다. 신고하면 처남 데리고 죽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몇몇 동네 사람들이 나왔지만 금천댁 아주머니가 아무 일 아니라며 들어가라는 통에 흩어졌고요. 일단 저희는 처가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한껏 풀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아끼는 사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부끄러웠겠죠. 아내와 제가 처남을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끝끝내 고집을 안 꺾으시더군요. 피해자라 할 장모님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는 받아야 한다는 말에 오후 무렵 처남을 부르는 데까지는 허락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처남과 그 여자가 달아났거든요. 진짜 반성 따위는 모르는 허접한 종자더군요. 그렇게 장모님을 괴롭힌 처남의 악행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처벌을 받게 하진 못했지만
두 번 다시 처남이 장모님을 괴롭히는 꼴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간의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장모도 처남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만약 처남이 어떻게든 장모에게 다시 찾아오면 그걸로 그놈을 처벌하려고요. 참,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장모님을 그렇게 무섭게 만든 트럭 말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일단 눈에 안 띄면 되는 거잖아요. 동네 이장님을 찾아뵙고 장모님이 파란색 1톤 트럭만 보면 발작을 하는 이유를 대충 설명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모는 거라면 언제라도 만나게 될 테니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이장님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장모님 마을 주변에 처남이 몰던 것과 같은 종류의 파란색 1톤 트럭이 총 4대가 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시더군요. 마음 같아선 근처의 파란색 1톤 트럭을 다 없애고 싶지만 제가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아쉽더군요. 돈만 있었다면 전부 다른 차로 바꿔줬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결국 떠올린 방법은 그 트럭의 색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트럭 소유자들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좀 뜨악해 하시던 분도 계셨지만 제 돈으로 다 도색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니 결국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효자 사유란 명성이 한몫한 거죠. 거기다 이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일을 수월하게 해주기도 했고요. 네, 압니다. 임시 방편이란 걸 그래도 해야만 했습니다. 당분간만이라도 파란색 1톤 트럭을 피하게 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정신과 치료를 마치면 언젠가는 트럭에 대한 공포를 떨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개조한 트럭 캠핑카를 타고 함께 여행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